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출근이나 등교 준비로 바쁜 오늘도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월요일인 어제보다는 확실히 고속도로 정체는 좀 덜한 편입니다. 다만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좌 부근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부근 사고는 8시에 처리가 다 되면서 지금은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해졌습니다. 오히려 밀리는 구간은 인천 쪽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4km 구간 밀립니다.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일찍에서 금천까지 밀리고요. 목포 쪽으로는 금천 일대로 주춤합니다. 현재 간선도로 올림픽대로 공항에서 하남 가는 길 당화대교 목가 사고가 있었는데 처리 마무리됐습니다. 지금은 가양대교에서 성산대교, 양화대교에서 한강대교,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시선. 예, 오늘 아침도 꼭 알고 가야 할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말씀해 주시죠. 지난 2월이었습니다. 전세, 월세 놓는 집주인에게 세금 매기겠다, 임대소득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내놓았었는데요. 예. 일명 216 대책이라고 하고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었는데요. 예, 현재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은 정부가 이 과세 방침을 좀 완화시켜 주려는 것 같습니다. 예, 실은 이제 지난해 말 올해 1월, 2월 초까지 부동산이 꽤 괜찮았습니다. 꿈틀거리고 그랬는데 느닷없이 정부가 이 임대차 방안 216 대책 내놓은 후에 완전히 지금까지 주택시장이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정책 수정에 나선다 이런 것 같은데요. 핵심 내용 좀 보면요. 이 3주택자, 주택 3개 이상 가진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된다면은 이거를 종합소득세에서 누진제를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단율세율 14%로 건건으로 분리과세하겠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당초는 이게 2주택자 이하였었는데 그냥 주택에 대한 얘기를 뺐습니다. 3주택자든 4주택자든 2천만 원이 안 된다면은 이 단일세율로 간다는 게 있었고요. 예, 전세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당초에는 2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하는데 이 대상자를 좀 이제 3주택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2주택자 중에서 자기가 한 채 살고 다른 한 채 전세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요, 이런 거 보면 참 기가 막혀요. 그렇죠. 예? 네, 아니, 네.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갖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갈짓자 오락가락하면은 이거 이렇게 불확실해가지고는 어떻게 정부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요. 이거는 국토교통부 입장이고 세금을 걷고 세금을 관리하고 예산 이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또 기자들 취재 결과 전혀 검토한 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또 이렇게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 없는 정책에다가 정부 내분도 일어나고 있고요. 경제 관련해서는 이 신뢰가 정말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경제 정책 자체가 신뢰가 없다니 참 문제고요. 이번에 또 이렇게 뭐 다시 규제 완화해 준다고 해서 주택시장이 살아나겠습니까? 그렇죠. 예. 괜히 또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자, 다음 뉴스인데 말이에요. 네. 주유소에 좀 일이 있는 모양이에요. 있습니다. 네. 동맹 파업을 휴업. 하겠다, 휴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던데요. 그 핵심이 뭐냐면 이제 다음 달 이제 오는 7월 1일부터 석유 제품 거래 상황 기록부 주간 보고라는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이제 이것을 두고서 주유소 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건데요. 예. 그 현재 정부는 이 석유 사업자들로부터 석유 제품이 이렇게 오고 가고 수급 물량 이런 것들을 이 거래 현황을 보고 받고 있는데 예. 기존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월 1 한 차례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예. 다음 달부터는 이제 이것을 매주마다 보고해라. 그러니까 주간 보고 제도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겁니다. 이게 왜 이 일주일마다 일선 주유소들이 정부의 석유 휴급 현황을 보고해야 되냐? 왜냐하면 가짜 석유 단속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왜냐면 가짜 석유가 일주일이면은 다 팔려가지고 한 달 주기로 오면은 이게 가짜 석유인지 또 이 주유소에서 이것을 속이는지 이런 모니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또 유통량을 축소 왜곡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주 보고해라. 이렇게 이제 정부가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유소업계가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정부의 주장 이거는 좀 일리가 있거든요. 예. 네. 물론 뭐 주유소 입장에서 볼 때는 일 많고 번거롭고 뭐 이런 거는 있겠지만 네. 이 가짜 석유 문제가 뭐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또 이제 정부는 어떤 제안까지 했냐면 전산 시스템을 도입해라. 이렇게 하면은 뭐 매주마다 한 번 보고한다고 해도 보고 시간이 채 1시간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반면에 일선 주유소 업계에서는 그 일주일마다 보고한다고 해도 가짜 석유 쓸 업주들은 가짜 석유 쓴다. 그리고 매주마다 자기네들 석유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매출의 현황을 정부한테 보고하면 이게 영업기밀 노출 아니냐. 과잉기재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도 주유소 업계에서는 한 발 좀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하겠다. 근데 다만 2년간만 좀 유예기간 달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정부는 무슨 2년이냐. 한 6개월 정도만 과태료부가 유예해주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협상이 안 되고 있어서요. 12일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전국 주유소협회가 동맹 휴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 3,000개 정도인데요. 4곳 중 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중에.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번 1차 휴업 때는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은데 주유소업계에서는 1차 휴업하고 또 정부 대응 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글쎄요. 이게 영업기밀, 주유소에 이게 영업기밀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네. 이 기밀이 좀 딴 거가 기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글쎄 명분이 없는 동맹 휴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또 이런 얘기했다가 저 주유소 갔다 기름 저 안 판다 그러면 어떡하죠? 예. 자, 다음 뉴스 어떤 겁니까? 지금 출근길 막 출근 열심히 하시고 있는 청취자분들이 좀 힘이 빠질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지난해 금융자산만으로 100만 장자, 그러니까 원화로 따지면 10억 이상이죠. 인 부자들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컨설팅 회사 보스턴 컨설팅 그룹 BCG라는 곳에서 매년 이 전 세계 자산 규모를 해서 이 부자 보고서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게 나왔는데 이 전 세계에서 개인 금융자산 중에 10억 이상 보유한 100만 장자가 1,630만 가구로 지난 2012년보다 260만 가구나 더 늘었습니다. 이게 현금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빼고 현금입니다. 그렇죠. 살 집은 있고 네. 현금 10억인데요. 그렇죠. 부자료만 보면 미국이 710만 가구로 가장 많았고요. 중국이 240만 가구로 2위. 그리고 일본 무너졌다 해도 일본에도 120만 가구가 이 금융자산 10억 원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부동산 빼고 10억. 뭐 여긴 물론 증권도 들어가고 이럴 텐데. 네. 경기도 안 좋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현금 왕들은 늘어나네요. 예, 이거 신기하네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예. 여기 보고서에는 주식시장에 호조를 보였다. 각국의 국내 총생산이 늘었다. 특히 이제 아시아 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부자 증가율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30.5%. 예. 그래서 아시아에서 부자 될 기회가 많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글쎄요, 이게 왜 이렇게 저는 빈익빈 부익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예, 그렇죠. 너무 이게 신자유주의 하면서 경제가 있는 사람 쪽으로 계속 가게 되니까 부자들이 더 돈을 버는 이런 경제 구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얼마인지 궁금한데요. 얼마나 되는지. 예. 글쎄 따로 나와 있지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네. 하여간 우리나라도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세 번째 작심 인터뷰입니다. 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울진 원전 발전이 이 1시간 동안 정지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정상 운전 중에 원자로 제어방 한 개가 떨어져서 원자로를 수동 정지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올해 들어서 원전 가동 멈춘 게 벌써 4번째입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거 안전 문제 없는지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님 연결해서
서균열 교수님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아, 예. 네. 아침은 좋은데 말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제어봉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고입니까? 사고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고장일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이 자동차로 비기면 좋을 것 같아요. 브레이크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이 원전에는 브레이크가 하나가 아니고 뭐 40개, 50개, 어떤 70개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잘못 들어간 거예요. 운전 중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브레이크를 빼고 계속 운전할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아예 그냥 브레이크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갓길에 세우면 되죠. 지금은 이제 갓길에 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불안하진 약간의 불안 요소는 있지만은 예. 그 들어간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근데요, 이게 이제 한번 보면은 1월 29일 날 경북 울진군 한울 5호기, 2월 28일 날 전남 영광군 한비 2호기, 경북 경주시 월성 3호기. 네. 에 이어서 이게 올해 들어 네 번째 이게 멈추는 건데요. 네. 이게 물론 이유는 각기 다르죠. 그 중에 그 한빛, 영광에서 났던 거는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도 제어봉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낙하라고 표현하니까 굉장히 좀 그 과격하게 들리는 사실은 관 속으로 원래 그 안내 관을 따라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천천히 들어가거나 아니면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냥 미끄러져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안전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고장이 발생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작년, 재작년에도 신고리 1호기에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도 이제 설계 변경을 해서 이럴 때더라도 멈출 필요는 없으니까 다시 갈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그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네. 그런데요. 네. 지금 사실 원전이 지금 서 교수님 안전한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 원전이요? 좋으신 질문인데요. 원전 자체 기계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그 국민 안심, 마음을 사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작년에 여러 가지 그 불미스러운 사건들, 위조 성적 포함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럼 결국은 자동차가 아무리 좋지만 운전을 서툴게 하면은 또는 교통 규범 지키지 않으면 사고 나게 돼 있죠. 예. 지금 이런 경우라고 봐요. 그렇지만 규범도 좋고요. 약간의 준수를 하지 않았던 부분을 아마 작년, 재작년에 그 환골 탈퇴 기타 등등해서 이제는 다시 한번 허리띠 졸라매고 안전띠 매고 다시 고속도로에 올라온 거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검찰 조사 결과도 있겠지만은 몸통을 과연 잘라내고 새로 출발했느냐. 그건 아직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수긍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 불안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요, 지금 이제 원전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단핵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김양호 후보가 강원 삼척시장에 당선이 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건설 대체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소 건설하자, 네네. 이런 얘기하는 모양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가능하긴 한데요. 예. 예를 들면 사과하고 배를 비교하는 것처럼 조금 맞지 않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태양광 굉장히 좋습니다. 신재생이기도 하고요. 근데 첫 번째로는 이제 평평한 땅이 필요하겠고, 예. 아시다시피 장마 때, 비 올 때, 밤에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바닥이라고 하는 기저부하로는 부적절하죠. 계속 돌아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에너지 저장할 수 있다. 그럼 한 30년, 50년 후에 그건 또 가능할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결국 이 바닥은 석탄이나, 그러니까 화력이죠. 아니면 원자력 2개로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피크 때, 이런 절정 때, 이렇게 틈새를 메우기 위한 걸로는 재생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강원 지방의 바닥, 기저부하라는 게 충분한지 아마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은 전혀 잘못된 선택을 한 거라고 보실 수가 있죠. 예. 풍력 발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보세요. 지금 바람 불고 있나요? 아닐 겁니다. 서울역 근처 바람 없죠. 이럴 경우에 여기 상암동입니다, 지금. 예. 이사 갔어요. 그러구나.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상암동도 바람 아직 안 불 겁니다. 예, 이런 바람 문제가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쉬어야 되죠. 그래서 이 기저부하라는 데는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신재생은 기본적으로 틈새를 메꾸는 것이지 화력이나 원자력처럼 기본적으로 쓰겠다, 기저부하러 쓰겠다는 것은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아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아끼고 졸라매고 그리고 틈새 시장을 메울 수 있는 태양광이나 바람을 쓰겠다 그런 걸로 들려요. 예. 근데요, 사실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원전을 좀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자꾸 멈추고 네. 그리고 이게 원전 마피아 문제까지 나왔잖아요. 네네. 그죠? 그래서 이 원전 마피아 이 수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죠, 서 교수님? 예, 계속 그 질질 끌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검찰에 좀 힘을 실어줘가지고 사실 힘과 믿음과 사람을 실어주면 됩니다. 그럼 제대로 된 몸통을 찾아내고 그리고 근절, 뿌리째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근처에까지 갔다가 그만두고 깃털 또는 꼬리 정도만 자르면 나중에 또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조직을 드러내야 되는데 암세포가 있다면 근데 그거를 드러내는 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은 국익에 관련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차마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다. 물론 환골 탈퇴하고 해연 경장 검은고추를 다시 매가지고 이제 화음을 내겠다 하지만 그게 기본이 잘못되어 있다면 조금이라도 뭔가 요소가 있다면 그거를 제거하지 않는 한은 불씨는 어딘가 살아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교수님께서 그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말씀하셨는데 외국도 그럼 원전 마피아 같은 게 있어요? 마피아라는 건 사실은 잘 운영되면은 좋은 겁니다. 근데 지금 것처럼 우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비리가 있었고, 그리고 또. 끼리끼리 해먹은 거 아닙니까? 네. 원전 부속품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인데, 미국도, 프랑스도, 일본도 다 원전 부품에 비리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세요. 500만 개 부품인데, 미국에서는 더 이상 생산이 없습니다. 그럼 중국에서 갑니다. 과연 중국이 짝퉁이 없을까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나라도 다행이지만은 사실 운전 중에는 이게 쓰이질 않아요. 만약에 정말 잘못됐을 때, 그러니까 고장 났는데 지금 서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고장 났는데 서지 않을 때 이때는 사고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품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허리띠 졸라매고 그런 부품까지도 이제는 우리가 챙겨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안전 요원도 필요하고 근데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람을 채워준 다음에 그리고도 안 되면 정말 나무라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여기도 사람을 좀 증원을 해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피아는 빼내되 좋은 인력들은 집어넣어야 되겠죠. 지금 마피아 때문에 다 빼내게 되면 그나마 일할 수 있는 사람마저도 일부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부 계약을 하는 셈이죠.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이 원전 마피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이 핵발전소라는 게 사고 한 번 나면 이거는 엄청난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걱정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지금 검찰이 어느 정도는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원전 마피아 문제가 어느 정도는 좀 앞으로는 이런 부품을 속인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줄었다고 전문가로서 서 교수님은 보십니까? 네. 저는 그 바닥에서 작은 소기업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이런 잘못된 소기업들이 이제는 다 도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더 이상 이런 비리가 생길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예. 이걸 이제 공개 기업화하고 예. 키워주고 육성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을 충원해서 잘못을 가리고 시시비비를 가린다면은 사전에 근데 원전이라는 건 참 어떻게 보면은 500만 개 부품에도 불구하고 좋은 게요.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면 그냥 서게 됩니다. 지금도 하늘 이루기가 서버렸습니다. 그렇죠? 선 건 좋은 거예요. 서지 않고 가는 게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2중, 3중, 4중에 다시 한번 보호 장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국민께서 불안해하시는 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갔어야 되겠죠. 돌아갔어야 되겠지만 차라리 잘못을 안고 가는 것보다는 잘못이 있기 때문에 선게 좋은 것이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안전요원을 확충하고 그리고 좀 더 안전띠 졸라매고 그리고 절대 과신
자만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국민께서도 발뻗고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서 교수님처럼 원자핵 공학과 교수님께 이런 말씀을 여쭙는 게 이게 참,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원자력 발전소 대신에 아까 얘기했던 풍력이나 태양이나 장기적으로는 좀 대체 에너지 개발이 필요한 건 아니겠어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재생체가 태양광하고 풍력을 약간 폄하하긴 했는데 이건 현재 기술로 그렇다는 것이고요. 만약에라도 비가 오는데도 쓸 수 있는 태양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햇볕이 나는 날 많이 발전했다가 저장해 주는 것입니다. 바람이 많은 부는 날 만들었다가 저장해 두는 것이죠. 그리고 안 부는 날 해가 나지 않는 날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 저장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소위 스마트 그리드라는 게 나오고 이런 걸 갖추게 되면은 이게 아마 미래의 사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까지는 그게 아마 몇 년은 아니고 몇십 년 걸릴 겁니다. 그동안까지는 다리처럼 누군가 버텨줘야 되는데 결국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만 화력 그리고 방사성 물질이 나오지만 원자력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수력은 아니에요? 수력은 아시다시피 옛날 우리가 전근대적인 그런 사회 규모였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수력은 환경 파괴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물 부족이 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물을 가둬놓고 그걸 필요할 때 한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물론 4대강 사업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댐 건설은 안 했습니다. 큰 강이 없기 때문에 압록강, 도만강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강을 갖고 쓰겠습니까? 지금 북한강, 남한강이 있지만 그건 굉장히 작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를 캐나다나 호주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결국은 태양광, 바람밖에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현재 기술이 아니고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저장을 할 수 있는 기술, 에너지 저장 기술, 이게 이제 언젠가 상용화가 될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이 저장하는 게 중요하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에너지 저장.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끄집어낼 수 있는 기술, 이게 필요한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짜증날 정도로 더딥니다. 발전 속도가. 근데 언젠가는 이게 실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까지 우리가 싫든 좋든 화력, 원자력으로 버텨야 되는 것이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예, 지금 우리가 가나와 마지막 월드컵 직전 마지막 평가전 하고 있죠. 근데 선제골을 가나에 줬답니다. 지금 한국 대 가나 0대1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보죠. 3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300만 경제 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번을 찾아가려면 스텝 1. 효원로는 도로명, 20번은 건물 번호. 이때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스텝 2. 도로명 주소에 표기된 건물 번호 숫자에 10을 곱하면 건물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효원로 20번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차 안에서 먹고 또
넘어져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고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역사 속에서 오늘을 찾는다. 세대와 시대의 봉우리를 넘어 세시봉. 예, 세시봉 오늘도 문사철의 강수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이 가만히 있어봐. 오늘이 6월 10일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오늘 축구하는 날로만 기억해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 60 민주항쟁 예. 있었죠? 1987년. 예, 그렇습니다. 예. 참 그때 생각해보면 전 그때 독일 유학 가기 직전이래가지고. 그러셨구나. 정신이 없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많았죠.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또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벌써 27년이 됐어요. 예. 생각해보니까 4.19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 1987년이면 27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27년 동안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1987년에 이루어졌고 이때 이제 그 형성된 1987년 체제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뭐 살아가는 대통령 직선제라든가 거기에 따른 대통령 뭐 중심제 그리고 뭐 양당 체제 이런 것들이 다 그 후에 형성이 돼서 지금 뭐 자연스럽게 뭐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제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이 뭐 이루어진 그 기초를 놓은 것, 그게 이제 1987년의 6월 항쟁이라고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죠. 사실 시민사회, 우리 시민사회의 시발점도 1987년으로 우리가 잡거든요. 물론 일부에서 뭐 YMCA, YWC는 1920년대부터 있었으니까 그때 시민사회가 있었, 이거는 오바고요.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 88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운동단체인 경실련이 이제 창설이 되고요. 그래서 참 이 의미가 많은데 사실 뭐 이런 그 집단적 데몬스트레이션 이런 것들이 뭐 우리 역사 많죠. 3.1운동도 있고 그죠? 예. 3.1운동하고 6월 이 민주화운동을 뭐 비교해보면 되게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부터 아주 강력하게 뭐 이렇게 조직된 정당이 뭐 이끌고 가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그냥 그 자발적으로 그렇죠. 비조직된 대중들이 그냥 쏟아져 나와가지고 사회를 확 바꿔버리는 건데 3.1운동은 사실 규모나 이런 거로 보면 6월 항쟁보다 더 대단했죠. 이게 놀라운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시 일제가 집계한 그 통계만 보더라도 연인원 200만 명이라고 그러거든요. 3.1운동에 참가한 사람이. 당시 2천만 동포라고 했으니까 10분의 1이라는 얘기인데 이거 사실상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왜냐면 아이들 빼고 이런 다 빼면은. 그걸 거기다가 또 이제 그 총칼로 위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폭력으로 이렇게 이제 맞섰는데 거기서 또 나온 게 이게 나라가 망한 지가 채 9년. 그러니까 1910년에 망했으니까 1919년에 9년 만에 그렇게 거족적으로 우리는 독립을 원한다고 나온 것도 사실 일제 입장에서는 이제 놀랍고 머쓱할 일인데다가 그때 다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그러니까 뭐 그 망한 나라가 대한제국이었는데 대한제국 뭐 만세가 아니라 대한 독립이라 약간 중립적인 표현을 썼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3.1 운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탄생한 그 상하이의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썼어요. 그러니까 제국이 망했는데 그 제국을 되찾겠다는 게 아니라 민주화된 그냥 국민이 주인인 그 나라를 찾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시 그 3.1운동이 일어나던 때가 곧 이틀 후가 고종의 장례식이었는데 이제 다른 나라를 찾아도 뭐 그런 고종 당신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닐 거다 이런 걸 지금 함축하고 있단 말입니다. 굉장히 빠른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는 것보다는 이 민주의식이라 그럴까 뭐 이제 공화제로 나가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빨랐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건 그 이전부터 이렇게 축적돼 오던 좀 길게 올라가면은 1898년에 만민공동회 같은 그런 거에서부터 이제 축적돼 오면서 쌓인 어떤 공화제에 대한 의식이랄까 이런 게 이제 쌓여서 그해 1917년인가요? 그때로 기억하고 있는데 상해에 그 민족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대동단결선언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셋째한테 황제 순종이 이제 도장을 내줘서 이 그 국치가 성립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주권을 형성하는 황제가 주권을 포기했을 때 그 주권이 어디로 가느냐 강도 그 외국의 강도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 국민들한테 간다. 이렇게 그때 벌써 선언을 해버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3.1운동이나 뭐 이런 거에 밑거름이 됐다고 했을 때 좀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의 그 흐름에서 볼 때는 굉장히 기적적인 일인데 그래서 조직도 되지 않은 대중들이 벌써 그렇게 200만 명씩이나 모여가지고 했던 것이 결국은 밑거름이 다 돼서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근데 들어요. 그 밑거름에 또 다른 밑거름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 예를 들면은요. 그죠? 그렇죠. 예, 우리가 예. 뭐 조선시대 하면은 조선시대 때 무슨 시위가 있고 집회가 있었겠느냐, 그 엄정한 그 왕조시대인데. 때. 그런데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만민공동회가 1898년에 그때 이제 광화문 쪽에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뭐 아마 10,000명이 넘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때 이미 이제 어떤 근대적인 시위의 이 전범을 보여줬었고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만민공동회도 그때가 아직 이제 그 대한제국이지만 조선 왕조의 이제 맥을 잇는 왕조 시대였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그 앞선 1894년도에 그 우리가 동학농민운동 있지 않습니까? 이 동학농민운동 같은 것들이 소위 뭐 밀란이라는 것에서 일어났는데 우리는 이 밀란이라든가 또는 농민운동 이런 거 하면은 되게 아주 폭력적이고 일시 확 일어나는 무슨 어떤 질서 없는 그런 행동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밀란이라는 게 알고 보면 다 어쨌든 국가에서 보장된 합법적이고 이 절차적인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치면서 규모가 커지면은 이제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이게 가령 각 지방에 보면은 이 동학농민운동의 불씨가 됐던 고부 밀란 같은 경우에도 고부에서 먼저 그 양반들이 모이는 향회라는 게 있습니다. 양반들의 소위 이제 합법적인 집회죠. 그런 데서 이러이러한 고부군수 조병갑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좀 시정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되고 이게 잘 안 되면은 양반뿐만 아니라 평민까지 다 같이 모이는 그런 도회라는 또 그 장치가 있고요. 이런 데서 또 안 되면 이제 등소라고 해서 이 등소는 이제 여러 명이 같이 연명을 해서 소장을 올린다 해가지고 등소거든요. 이거를 이제 여기에 선두에 섰던 사람이 바로 전봉준 당시 이제 서당 선생하던 전봉준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주동자로 해서 등소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조병갑 군수에 갖다 바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도 안 받아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게 밀란인 거죠. 근데 우리가 밀란하면 이제 가서 뭐 관아 때려 부수고 불 지르고 아전들 이제 죽이고 뭐 이런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 법칙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그 사또 그러니까 군수라든가 이 수령은 건드리질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저 사람은 왕의 분신이다. 국왕의 분신이기 때문에 아전을 뭐 이렇게 폭행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 밀란에서는 사또까지는 건드리질 않아요. 최대치가 뭐냐면은 이 사람을 업어다가 저 바깥에 오리정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오리정은 이제 그 관아로부터 오리 떨어진 곳에 있는 정자인데. 전 뭐 오리 꽤 오리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사또가 부임할 때 이 오리정을 지나면은 그때부터 사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또를 업어다가 오리정 바깥에 갖다 이제 내둔다는 거는 너 이제부터 우리 사또 아니다. 라고 그 사람의 권위를 부정하는 그런 이제 행위로 비추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 의사를 과시를 하면은 중앙정부에서 뭐 암행어사를 내려보낸다거나 안핵사를 파견을 해서 진상조사를 다 하죠. 이런 결과 대개는 이제 그냥 밀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 군수도 잘못해서 군수는 파직시키고 여러 가지 이제 폐정을 바로 잡은 다음에 주모자들도 뭐 이제 정도에 따라서 처벌하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근데 보통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당시 고부 밀란 같은 경우는 안핵사가 내려와 가지고 그 전봉준 같은 이런 밀란의 주도자들만 전부 이렇게 이 사형에 처한다거나 극형을 내리겠다라고 해서 이게 일이 커져버린 건데 사실은 그런 뭐 밀란이라는 것도 어떤 형식이 보장돼 있었던 그런 집회 문화의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60 민주항쟁까지 그 이전까지는 우리 사회 민주화 운동이 대부분 혹독한 전두환 정권에 대항하는 운동이 대부분 학생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조선시대
또 뭐 학생은 있었죠. 서당 학생도 아, 있고. 그럼요. 그 조선은 학생의 나라고 어떻게 보면 또 시위의 천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학생,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린 시기가 조선 왕조 아닙니까? 과거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거에 붙어야만 그래 이제 그 관료가 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데 가령 뭐 그 중에 이제 학생 중에 최고가 성균관 학생들이었겠죠. 국립대학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나라의 어떤 일에 관해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안 되면 뭐 권당이라고 해가지고 성균관 안에 있는 그 식당을 안 들어가요. 식당을 비워버리는 거. 일종의 단식 투쟁을 하고. 그게 또 안 먹히면은. 학생 식당도 있었군요. 예, 그러니까. 식당이 있어요. 예. 그래서 다 이제 먹여주는 거죠. 예. 그것도 안 되면은 나중에 이제 기숙사를 비워버립니다. 그게 이제 뭐 기숙사도 지방에서 있어요? 올라왔으니까 학생들이 자고 먹는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기숙사를 비워버립니다. 그리고서도 또 이제 자기들의 요구가 관철 안 되면은 이제는 공관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동맹 휴학을 해버리는 거죠. 수업을 안 듣고 성균관을 나와버리는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했었는데 그만큼 공부하는 사람들의 국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방안을 이렇게 이제 보장을 해줬던 거죠. 정치에 관련돼서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했다. 그렇습니다. 학생 식당도 있었구나 이때. 예, 진짜. 그런데 예. 어쨌든 유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을 했다. 그죠? 예, 왜냐하면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제 일정한 시기를 거치면서 왕만이 아니라 사대부 일반, 이 사대부 일반에는 과거에 합격하지 않고 그냥 지방에서 글줄이나 읽었던 유생들, 서생들까지를 다 포함하는 그들의 공론에 의해서 국가의 정책이 결정된다 이런 원칙이 있던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뭐 그 영남 저 이제 시골에서 글을 읽었던 이런 유생들도 나라에 어떤 이제 문제가 있다. 가령 뭐 사도세자를 자신들이 복권시키고 싶다. 뭐 가령 뭐 이런 이슈가 터지면은 그 지방에서 막 사발 통문을 돌립니다. 뭐 통문을 돌려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임금에게 우리가 다 같이 연명 상소를 하자. 그러면 때로는 이제 10,000명이 넘는 우리가 그걸 만인소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많아서 많다는 뜻의 만인소가 아니라 진짜 10,000명이 넘는. 선비들이 다 연설을 하고 해서 대표 한 번 100명이 넘는 대표를 서울로 올려보내서 어떤 경우에는 임금을 직접 이제 독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도 사실 뭐 10,000명이 뭐 한꺼번에 의사 표시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럼요. 그러면은 그 국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당시는 이 만인소 정도가 나오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공론이다.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 거죠. 10,000명. 뭐 대개는 이제 어떤 지역이죠. 어떤 영남이면 영남 지역에서 이렇게 좀 모이고 그게 나중에 커져 나가면은 그 후대에는 이 만인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진짜 지방의 여러 지역에서 다 모여가지고 그걸 이제 같이 아까 등소 같은 것을 이제 확대해서 하는 거죠. 여러 명이 연명을 해가지고 창소를 해가지고 서울에 한꺼번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고 먹고 하면서 숙식 부담해 가면서 임금 만날 때까지 막 이제 일종의 이제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소를 임금이 받아주면은 이제 그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런 것은 이제 임금도 그것이 이제 나라의 뜻, 국민의 뜻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말입니다. 이 조선이라는 이 왕조 국가가 나름대로의 오늘날의 어떤 민주적인 요소가 가미가 좀 돼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네요. 그렇죠. 뭐 오늘날 같은 국민 국가는 아니죠. 뭐 그 기껏해야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사대부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하지만 그 사대부의 그 범위를 보면은 동시대의 뭐 유럽의 귀족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하면 훨씬 더 범위가 넓고 또 자격 요건도 이렇게 굉장히 범연한 거 아닙니까? 공부 잘해서 과거만 합격하면 되는데 지금 과거에 합격하지 않더라도 공부한 사람은 다 공론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거였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한테 그런 전통이 있어서 그게 나중에 이제 확장되고 퍼져 나간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어떤 이제 그 원동력이 됐다고 보고요. 단순히 외국에서 들어온 미국이나 뭐 서구에서 준 자유민주주의의 선물만으로 이렇게 된 건 아니다. 간혹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꼭 이제 이런 그 한국사의 그 전통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진짜 오늘도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됐는데 그런 전통을 우리가 제대로 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 문자 보내주신 분들도 많은데 잠깐 소개해드리면 5012님 3.1운동이 민주주의를 위한 집회였다니 더 값지게 느껴지네요. 이런 글 보내주셨고요. 1101님
오늘 60 항쟁에 대해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출발 새 아침에서 들을 수 있어서 좋네요. 예, 이런 글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어쨌든 60 민주항쟁, 우리 손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하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그게 오히려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뭐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겠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문사철의 강흥천 대표였습니다.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예, 여러분 좀 답답하실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이 가나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가나가 또 골을 넣었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하고 가나가 스코어가 0대2인데요. 첫 골은 조르당 아이에우 선수가 넣었다 그러고요. 두 번째 골은 아사모아 기안이라는 선수가 넣었다고 하는데요. 좀 답답하시죠? 근데요, 사실 따지고 본다면 본선에서 잘해야지, 이 평가전,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모든 면에 있어서, 이 교훈도 얻고, 또 반면 교사도 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서 우리 역량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제 있는 거는 오히려 지금 다 드러나는 거, 이게 저는 오히려 우리한테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문자 그대로 새 아침이 돼야 하는데 약간 여러분 기분 나쁘시더라도 항상 위기는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우리 인생의 평범한 진리를 다시 되새기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자,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혜민, 작가 이영선, 조은별, 그리고 기술의 신동호, 장미진, 그리고 저는 신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